여러분, 최근에 틱톡, 유튜브 쇼츠에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SNS에는 동물 관련한 컨텐츠라면 늘 인기 아이템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고래입니다. 롯데월드에 살고 있는 흰고래 벨라가 4년째 혼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 17년 동안 수족관에 살다가 바다로 나갔지만 사실상 폐사된 걸로 추측되는 비봉이 등 뉴스에 요즘 고래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데요. 사실 뉴스에 나오는 이 모든 고래 이야기는 10년 전에 그 사건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열즈는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가 바다로 돌아간 201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3년 3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제주도의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돌고래쇼 업체인 퍼시필랜드 대표가 법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이 불법으로 잡은 돌고래들이 있다면 이건 작물이니까 나라가 몰수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실 이 업체는 환경단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고래를 불법으로 잡아들이는 곳이었는데요. 이 업체가 1990년대부터 제주 연안에 정치망에서 걸려든 돌고래들을 어민들한테 몇백만 원 아니면 1,000만 원까지 주고 사온 다음에 공연용 돌고래로 조련해 왔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물에 우연히 돌고래가 걸려들었다라고 해도 대형 고래든 돌고래든 모두 즉시 방류하거나 해양경찰청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는 이렇게 어둠의 방식으로 몇십 년간 30마리 가까이 돌고래를 잡아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 2013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이 시점에도 이 업체가 보유한 11마리 돌고래 중에 9마리가 이런 식으로 불법 포획한 돌고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잡힌 돌고래들은 제주도 관광객을 상대로 하루에 4번씩 혹은 5번씩 매일 돌고래 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마리는 서울대공원이랑 교환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서울대공원에서도 제돌이라는 이름으로 돌고래 쇼를 하고 있었고요. 이 판결이 나는 당일에도 하루에 4번씩 공연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법원이 돌고래를 몰수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이들을 어디에 두지 물색을 하다가 그나마 환경이 좋은 서울대공원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서울대공원에서도 제돌이가 이제 불법 포획한 것이 확실시 됐으니까 돌고래 쇼를 계속하는 게 괜찮은 건가? 라는 고민이 있던 차였고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러면 제돌이를 자연 방류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돌이는 불법 포획한 지 4년 만에 다시 바다로 가는 결정이 나게 된 거죠. 혹시 이 과정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신문 기자이기도 한 남종영 작가가 낸 잘 있어 생선은 고마웠어 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돌고래라는 동물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하죠. 지능이 매우 높은 해양 포유류로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줄 아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사육사의 지시를 알아듣고 돌고래 쇼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능이 높은 동물이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10년 전에 작물로 취급됐던 제돌이 같은 남방 큰 돌고래는 국제 멸종 위기종이라고 합니다. 몸 길이는 2.7m 정도 되고요. 체중은 200kg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보통 수명은 야생에서 한 40년, 50년 정도 추정이 되고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시는 벨루가, 흰 돌고래는 북극, 그 주변에 사는 고래인데요. 몸 길이는 훨씬 커서 한 5m 정도 되고 무게는 1톤이 훌쩍 넘습니다. 수명은 야생에서 한 30년에서 35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는 몇십 년씩 살던 돌고래들이 이 수족관에 있거나 돌고래 쇼를 하게 되면 10년을 채 못 살고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2020년에 죽은 흰돌고래 루이도 12살이었고요. 남아있는 돌고래들 중에서도 이상행동을 보이는 돌고래들이 많았습니다. 뉴스로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부터 환경단체에서는 이렇게 불법 포획한 돌고래를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은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재판에서 2013년에 불법 포획물이니 돌고래를 몰수하라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 거고 환경단체의 주장도 힘을 받게 된 거죠. 하지만 바다로 보내겠다라는 결정은 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해보시면 잡힌 데다가 그냥 풀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돌고래들이 사람들에게 길들여져 있고 사람을 보면 가까이 오는 이걸 스테이셔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돌고래들인데 이 돌고래들을 그대로 바다에 보내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건데요. 배를 보고 반가워서 가까이 가다가 다치거나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수족관에서는 죽은 고기를 던져주고 그걸 받으면서 먹어왔는데 바다에서는 먹이 사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돌고래를 바다로 보내는 것도 이제 이송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든다 보니까, 아니 돌고래를 바다에 보내자고 돈을 몇 억씩 쓴단 말이야? 라는 비난도 당시에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인의 결정이라고 좀 뉴스에 소개가 되면서 정치적으로 찬반 논쟁도 좀 있었고요. 당시에 이 논의에 참여했던 분이 계셔서 그 이야기는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입니다. 당시에 이제 첫 방류 결정이 난 것이 서울동물원에 있는 제도리였어요. 제도리는 서울시에서 방류 비용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동물을 내보내야 되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8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동물을 내보내야 되냐 하는 그런 어떤 재정 부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좀 정치적인 날선 공방 이런 형식으로 좀 전개가 됐어요. 당시 그 서울시장이 이제 박원순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고래가 좀 약간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더 이제 논란이 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논란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 퍼시픽 리솜의 전신인 퍼시픽랜드가 남방 큰 돌고래를 불법 감금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재판을 받을 때에 검찰에서 퍼시픽 리솜에 있는 돌고래 4마리를 몰수형을 해야 되는데, 이 돌고래를 어디에다가 둘지를 몰라서 정부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몰수하는 게 어려우니까 몰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4마리의 야생방류 비용이 사실은 더 큰 문제였어요. 제돌이 나갈 때 우선 1차적으로 한파리하고 춘삼이 2마리를 먼저 합류해서 훈련시켜서 내보냈죠. 그 당시 저희가 이제 모금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 나머지 2마리, 태산이하고 복순이는 그 당시 방류를 이제 못했거든요. 건강이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방류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으로 일단 데리고 옵니다. 2마리 방류 비용을 동물자유연대에서 부담한다 하니까 최재천 교수님이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복순이하고 태산이는 서울로 올 때 그 항공편 비용, 그거를 최재천 교수님께서 그 아시아나 항공 회장님께 전화해서 기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2마리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비용을 아시아나 항공에서 기부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열지에서 이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불과 10년 전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동물을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해본 건데요. 사실 이렇게 야생에서 살고 있는 동물을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게 한 동물원이라는 건 역사를 따져보면 힘이나 권력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구 동물원 역사를 보면요, 로마 제국 황제가 표범을 영국 왕에게 건네줬고, 영국 왕이 자신이 갖고 있던 사자, 낙타를 궁에 함께 보관했던 게 런던 동물원 역사의 시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 야생동물을 잡아서 나의 영역에 두는 것, 이게 힘의 과시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19세기의 제국주의 시대에는 식민지인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현지 동물을 본국에 가져가는 게 유행이기도 했고요. 동물 지리학자인 에이드리언 프랭클린은 이런 행위, 그러니까 식민지 동물을 본국에 보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머나먼 이국 땅에 대한 정복을 상징하는 재현이 동물원이었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구 사회의 동물원의 그런 개념을 동양에 가장 먼저 들여온 곳이 일본이다 라고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1909년 11월에 창경궁에 생긴 동물원이 역사상 첫 동물원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창경궁이 동물원이 된 것 역시 사실 힘이라는 키워드, 권력이랑도 연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권력의 상징인 이 궁을 무너뜨리려는 일본의 의도적인 슬픈 역사이기도 했잖아요. 을사조약 이후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과 황실의 권위를 말살하기 위해서 창경궁에 동물원을 조성했던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형태로 역사적으로 시작된 동물원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전 세계 동물원이 동물을 전시하는 것보다는 교육 그리고 생물종 보호로 기능을 좀 바꾸게 되면서 그 모습도 조금씩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는 좀 다른 형태의 동물원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 한국은 좀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를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0년대에 이런
이런 돌고래 자연 방류 운동이 있었고요. 동시에 당시에 나왔던 미디어 컨텐츠를 보면 이효리 씨가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강영욱 동물훈련사의 콘텐츠 등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동물도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한 번 더 공감하게 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구 구조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모이고 모여서 작년에는 법 개정이 됐는데요. 동물원 수족관법이 아예 전면 개정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락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스트레스를 가하는, 예를 들면 올라타기 이런 게 금지가 됐고요. 폐사 위험이 있는 종을 동물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고래의 고통이나 뭐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알린 것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활동을 지속해 왔던 게 이런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국내 이야기만은 아닌 게요. 미국에는 시월드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해양 테마 놀이공원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사람이랑 범고래가 함께하는 공연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범고래가 몇 년 전에 조련사를 사망하게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꾸준히 범고래를 학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자 시월드도 2016년에 더 이상 이제 시월드 안에서의 범고래 번식 프로그램은 중단한다라고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돌고래를 바다 보냈는데 몇 억을 쓴단 말이야? 라면서 화를 내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생명체다라는 이 마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공유하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모든 정당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총선, 대선 공약으로 동물 관련한, 동물 복지 관련한 공약을 내놓을 정도기도 하거든요. 또 총선 1년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떤 논의도 하냐면요. 민법을 개정해서 동물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법적 지위를 받아야 한다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바다에 돌아가 살고 있는 이 제도리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화 움직임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더 이상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이 아니게 되면 인간이 마음대로,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쇼장에 갇혀서 노동에 동원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그럼 지금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들을 어떻게 하지? 라는 건데요. 일단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에 현재 수족관에 남아있는 돌고래 모두 바다에 방류합니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 아쿠아리움에 혼자 남아있는 흰돌고래 벨리가 있는 거죠. 이 밖에 벨루가가 한 5마리 정도 국내에 남아있고요. 돌고래는 21마리, 큰 돌고래는 16마리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바다 포유류들을 다 바다로 돌려보내면 가장 좋지만 그게 또 쉽지만은 않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각자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돌고래들은 단체 생활을 하는 동물들이니까. 근데 일본이 고향인 돌고래들이 많거든요, 지금 국내에. 근데 일본은 아주 대표적인 고래 사냥 국가입니다. 지금까지도 돌고래 쇼도 합법적으로 매우 자주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화 아바타를 개봉했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의 일본 지비 행사가 돌고래 쇼가 열리는 쇼장에서 열려서 논란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으로 돌고래들을 돌려보내면 바로도 사냥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전에 나갔던 남방 큰 돌고래들은 우리 제주 연안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생태 환경에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현재 남아있는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들은 일본 다이지에서 잡아왔거나 러시아에서 수입해온 벨루가입니다. 특히 벨루가는 우리 바다에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종이고요. 찬 바다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잡아온 그 큰 돌고래들도 원래 우리 서식지가 우리 바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일본, 근접한 일본에 풀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돌고래 사냥을 하잖아요. 원래 서식지에 풀어놓으면 다시 재포획될 위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수족관 돌고래 방류 문제는 특히 더 신중해야 된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 전문가, NGO 단체가 각자 조금씩 다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에 뉴스에 나온 고래 이야기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10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많이 변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된 시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10년 동안 끊임없이 동물을 보는 시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논의했던 게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결국은 이 이야기는 굳이 동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혹은 약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 시선의 변화랑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듣동락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듣동락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락가 당신의 습관이 됩니다.